네, 오래간만에 찾아보는 정보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이 좀 늦었으니까 빨리 좀 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안진걸 소장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못 들었던 본부장 비리의 고소고발 진행 사항을 브리핑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지난 한 주 오미크론의 급습을 받고 우리 구흥 소장님이 쓰러지는 바람에 안 주셨는데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요 피켓은 지난주에 한번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갈 때 일부러 기자들이 온다 그래서 분명히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요걸 들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커졌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자님이 열심히 찍더니 네. 포탈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서만 4개 땅이 문제가 되겠구나. 왜냐면 양평 공흥지구만 들어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다 구글한테 고발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구글 지도 무단으로 썼다고? 구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설마. 예, 그래서 여러분 요 표는 뭐 많이 보셨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고요. 중요한 게 지난주에 김건희 교육사기 사건, 경력사기 사건에 대한 고발 조사에 이어서 경찰이 처음에 양평군 공흥지구를 양평경찰서가 처음에 고발 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청에서 공흥지구에서 개발부담금 없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김성교하고 윤석열의 어떤 특혜 의혹을 두 번째 저를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흥지구 말고 강산면 병산리에서의 차명 보유 및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다음 탈세 의혹, 그다음 양평 백안리에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그다음에 강산면 교평리에 또 다른 차명 보유 이렇게 3개가 문제됐잖아요. 송파동의 고급 아파트 차명 보유 탈세 문제까지 이거에 대한 제가 3차, 4차 고발을 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3차, 4차 고발인 조사를 서울경찰청과 나눠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청은 양평 위주로 고발을 하고 서울 송파구 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제 차명 보유가 확인이 됐다고 경찰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경기 남부청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서울 송파구에 고급 아파트를 특수관계인 김모 씨 이름으로 차명 보유하고 있는 거. 쓸데없는 얘기 길게 하지 말고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조사를 받았어? 3차, 4차 고발 조사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한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더니 왜 최은순이나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느냐 내가 따졌더니 아시다시피 투기 의혹이 너무 많아서요. 확인할 게 너무 많대요. 사실 이게 2주 만인데 저거 다 합쳐봐야 몇만 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성남에서만 추가로 나온 게 16만 평이야. 19만 평, 19만 아니 전체 그렇죠, 16만 전체가 평. 19만 예. 평 나왔고 성남서만 16만 평이 예. 또 나왔어. 이것들이 대장동 2를 성남에서 기획하고 있었다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송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송 작가 TV에서 23개지만 앞으로 더 발견될 거 했잖아요. 민주당 TF에서 확인한 게 전국의 17개 지역에 토지 부동산만 57개, 면적이 20만 평, 가액으로만 345억. 그다음에 성남시 도촌동은 차명 보유는 사실로 확인됐고 잔고증명서 이전 그 땅이잖아요. 그래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을 면하고 있는 특혜를 받은 곳인데 거기서만 16만 방금 말씀 16만 평 시세 차익만 거기서만 40억 주고 사서 130억 팔아서 90억. 그러니까 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이 무능, 무속, 비선, 비리 집단 일가의 의혹은 의혹이 아닙니다. 실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57개 지역이 특정이 되고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동업자가 구속되고 이 성남시 도촌동에서도 안모 씨 동업자는 구속이 돼요. 거기서도 예, 거기서도 구속이 돼요. 정대택 씨가 구속되는 것처럼 이게 동업자도 징크스야. 구속이 돼요. 이게 같이 동업을 하면 구속이 돼. 네. 곽상도라든지 곽상도는 박영수든지 구속됐어요. 이제 점점 이제 구속될 사람이 늘고 있는 거예요. 예. 권성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 앞으로 다 구속된다는 얘기예요. 동업만 맞습니다. 하면 구속이니까.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랑 함께 비선이나 비리 짓을 했던 자들이 대부분 구속돼요. 이게 다 쫓겨나요. 이게 지금 그거 건진법사도 같은데요? 쫓겨났잖아. 지금 어디가에 숨어 있잖아. 이게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름날에 친구들이랑 어느 지역에 같이 갔다 온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데 곧 내 차례가 다가오는 영화 있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다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찌됐거나 이 부동산 비리는 정말 끝이 없긴 하는데 나는 그 최근 들어 느낀 게 이 최은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케일이
우리가 그동안 뭐 동네 여관 주인에서 시작해갖고 어렵게 돈 번 사람, 뭐 검사 로비했던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옛날 최순실처럼 나라 말아먹을 작정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 벌리던 적폐였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희 본방에서도 늘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마만한 역량을, 그러니까 87년도만 하더라도 아버지 사망진단서 유곽 안 내려고 사망진단서 그 예. 조작하던 그런 예. 짜발이었잖아요. 아, 정말. 근데 지금은 잘 벌어서. 지금 수백억, 수십조를 아우르는 뭐 선라이즈라든지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건들에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예.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동, 양평을 비롯한 이런 사업들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협업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하수인이고 그 뒤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정해주고 있었던 협업자가 누구냐. 그게 왜 나중에 지금 박근혜나 최순실까지 걷어져 올라갔느냐. 연결고리는 조남욱 삼부토건 전 회장밖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녹취록에도 나왔는데 조남욱하고는 가족 같은 관계, 권오수하고는 20년 특수 관계. 그래서 실제로 조남욱과 권오수와 무정스님이 항상 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가 붙어 있고 거기서 재벌 대기업이나 고위 검찰, 고위 관료들의 인맥도 쌓고 그 다음에 양재택에서 윤석열이라는 고위 검사를 사이로 남편으로 내세워서. 그래서 저는 송 작가님이 아주 중요한 제기 주셨는데 처음에는 작은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양재택과 특히 윤석열이 사이가 되는 그때부터 스케일이 커집니다. 왜? 잘 나가는 검사 사이가 있거든요. 잘 나가는 검사 남편이 있거든요. 코바나 컨텐츠 협찬도 늘어나요. 사기 규모도 늘어나요. 사업 종류도 늘어나요.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도치모터 주가 조작, 그다음 비마이너 자동차 대여 회사까지 사업 범위도 늘어나고 수급도 대담해주고 동업자들 계속 구속되고 이게 윤석열을 사이와 남편으로 맞이한 다음부터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이게 이제 요걸 이렇게 보셔야 돼. 처음에는 양서방하고 이 일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양서방이 쉽게 말해서 발전기, 우리 기승전결 있잖아. 이 발전기를 일종의 이제 견인해 왔었다고 치면 정점에 오를 때쯤 낙마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찾은 데이터가 윤석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이 터집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을 어떻게 덮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박근혜 적폐 세력인 우병우의 후견인에 가까웠던 조남욱이 윤석열을 끌어들이게 된 거고 윤석열은 그 상황에서 장모 최은순한테 자기가 밀어줄 수 있는 각종 비리들을 던져준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사기꾼이던 최은순이 뭔가 양재택을 통해 갖고 벌려보려고 하던 사업에 수십 배, 수백 개 규모의 사업을 윤석열이 덥석 물어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귀한 사이가 맞습니다. 없는 거죠. 아, 정말.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결혼은 김범수하고 이래도 되나? 김범수하고 시키고 네. 했다는 의혹이 있다 정도로 하시죠. 그렇죠. 예. 결혼은 사랑하는 김범수 씨하고 하고 그냥 범수라고만 할게요. 나 김씨라고 예. 얘기 안 한 걸로 예. 합시다. 그리고 김범수가 여러 명이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하도 그리고 비즈니스는 윤석열하고만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이 양대택 씨라고 하는 이 중매업자가 갑자기 고발로 중매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BS하고의 사랑은 접고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로 지금까지 동업관계가 유지된 거잖아요. 이게 애정이 있을 수가 없지. 애초에 하수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밑에서 부리려고 하는 밑에서 부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부하 직원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줘야 됐던 김건희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관계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충 시간이 지나면서 시나리오가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좀 종합하면 어쨌든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현재 뭐 일부 판매는 했지만 그동안 보유했던 아파트를 종합하니까 20만 평, 미니 신도스급이라는 겁니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이자들이 근데 집권까지 하면
무속 세력, 비선 세력, 비리 세력이 한꺼번에 집권하는 꼴이기 때문에 더 헤쳐먹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이런 얘기들 할 때 얘들이 이 사업을 한건만 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대장동 주변에 나경원의 땅이 있겠습니까? 제2의 대장동이 기획돼 있어서 지금 16만 평 나온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자꾸 우리가 윤석열이 강원도 가는 이유를 놓고 강원도 쪽에도 프로젝트가 있을 거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강원도 쪽 땅이 일부 나왔어요. 예. 그 주변을 파보면 강원도 쪽에도 엄청난 차명 부동산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쪽 사업은 원래 최순실이 하던 사업인 거거든요. 이거를 권성동, 윤석열, 최은순 이쪽 그룹들이 이어져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제는 박근혜 시절의 숨은 재산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같이 찾아야 돼요. 선라이스 사건을 돌이켜 놓고 보면 둘이 동업을 하거나 사업을 인계받았거나 뭐 어떤 형태로 연결이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순실의 숨어 있는 자산들 독일에 있는 돈 안 찾아오는 10조 원 안 찾아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숨어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들이나 부동산들이 윤석열 일가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소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범국가적인 네. 두더지 잡기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지금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서울경찰은 김건희를 교육사기, 경력사기나 그 부동산 투기 사범으로 바로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경찰은 최은순을 바로 소환해야 되는데 너무 악당한 것은 계속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수사를 받았잖아요. 고발 조사를. 김건희 언제 소환하세요? 최은순 언제 소환 조사하세요? 했더니 김건희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부까지 나서서 국민대 낸 서류는 조작이다까지 확인이 되고 수사를까지 했잖아요. 그게 서울경찰청이 했거든요. 역시 교육 사기, 경력 사기건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확인할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다 확인되지 않았느냐. 아니 공공기관 다 확인했는데 민간 기업에서의 경력 확인하고 소환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낸 이력서에 원장이 존재를 하는데 이미 그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진짜 들어왔어요? 라고 대학에 물어봐서 공문 쳐놓고 한참을 기다렸고 그렇죠. 비교해 보니까 들어온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원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핑계대고 그러면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금 원장이 없어가지고 명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네요. 증거 불충분 뭐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도촌동 땅 차명 투기 할 때도 90억 남겨먹은 16판평 거기에도 ESIND 회사가 동원이 됩니다. 동업자 지분을 사들일 때요. 동업자를 구속시키고 그래서 ESIND를 그래서 제가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낸 사람인데 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D가 도터예요. 도터? 딸이에요. 은순이와 그의 딸 김건희.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약간 ESIND. 명창들이 자기 딸 인간문에다 내려주려고 그렇죠. 수업시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 예.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이런 부동산 이런 쪽에 예. 야 너도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그렇죠. 도제식 수업이었던 그렇지. 거예요? 도제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맞아요. 지금 이게 들통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거지. ESIND였던 거고 자 내가 검사가 사이인데도 이 정도 해쳐먹었는데 너는 남편이 고위검사고 검찰총장까지 하면 너는 더 해쳐먹을 거다. 사방팔방으로 ESIND로 가르쳤다고. 엄마는 이제 늙어서 현업에서 활약하기 어려우니 이제 네가 본격적으로 그렇죠. 나라 돈을 훔쳐먹을 때다라고 도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업 승계를. 그렇죠. 아니 그래서 진짜 ESIND잖아요. 네. 은순이와 김건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어서 하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데 이 지금 박 대통령이가 얘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들어와 있다?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고 윤석열 선대 간부까지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그나마 뜨시는 언론들이 그다음 여론이 들끓으니까 선대 간부는 면직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당의 핵심 의원이요 충북에서 윤석열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직은 안 맡아도 선대지. 그래서 근데 지금 국회 윤리특위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 결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회 앞에서 지역 주민들 기자회견도 1인 시도 하고 우리 송작가 TV 애청자들께서도 잊지 말자 박덕흠 덕은 거의 흠만 많은 사람. 그래서 박덕흠 갈수록 비리가 더 커지는 사람. 이상은 삼행시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시대에 떨어지게. 오랜만에 아니 박덕흠 잊지 마시라고 ESIND 은순이와 그 딸 박덕흠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예, 일단. 안진걸 소장 2주간의 브리핑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구본기 소장 통해 가지고 네. 자, 이게 대선이 21일 3주 남았는데 네.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 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약점이라고 노리는 애들이 네. 이거 갖고 이제 씹어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작전으로 어떠한 사기로 이러한 기사들을 써내고 있는지 대충 속지 마시라고 예방 주사를 놔드리는 차원에서 네. 이 기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리의 왕 구본기가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송 작가님 2주 만에 뵈니까 살 빠지셨어요. 니들 때문에 시달려서 그래. 굉장히 미남 네, 살이 네, 좀 네. 빠지니까 네. 미남기가 확 맞아요. 살아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눈이 이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아부 아니에요. 진심으로 진짜입니다. 느꼈어요. 네. 방송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 오. 당연한 그 교훈을 요즘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나쁜 뉴스 뿌셔뿌셔 할 때는 그 언론들의 논조, 부동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계속 쫓아갔었는데 한동안 그 작업을 안 하니까 이것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렇죠. 이 잡초는 금방 자라나.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만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그 거래량 데이터를 갖고 오면서 저희 방송이 아마 그 대한민국 그렇죠. 유튜브들 중에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 시장 얼어붙고 떨어진다라는 게 지금 연초부터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네, 그때 그러니까 데이터 앞문이 살짝 열릴 때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뒤로 제가 추적을 안 했거든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 이후로 시장은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끄떡끄떡 하다가 결국은 대세 하락기로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과거에 그러니까 한 2주 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뉴스들을 살펴보면은요 부정을 하는 언론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오른다. 네, 강남 모른다. 불패다. 그래도 그런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이제 더 이상 부정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조중 동등마저도 지금은 대세 하락이라는 것에 힘을 싣는 인정을 하고 있군요.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싹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를 보여드리려고 근래에 나온 뉴스들 중에 그래프들을 있는 걸 다 캡처해 가지고서 지금 싹 모아봤어요. 한번 전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근래 기사들에 나온 그래프들 느낌이에요. 딱 어떻게 봐도 하락 중이네. 네. 뭘 봐도. 네. 그래프가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실 제목들은 더 자극적이에요. 제목들은 뭐 급락, 뭐 하락, 뭐 급매물이 있어도 뭐 잘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제목들이 거의 다 나오고 그래서 그걸 있고요. 누구 탓이라는 거야? 정부 탓으로 몰아가죠. 아니 오를 때 탓하더니 내려도 탓을 하는 거야? 네. 시정일관. 네, 시정일관입니다. 오를 때도 문재인 정부 탓이고 내릴 때도 문재인 정부 탓인 거예요.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정부 탓. 네. 방역 완화에도 정부 탓. 그렇죠. 네. 제가 이제 할 말을 이제 먼저 해주셨는데, 네, 확실한 건 뭐냐면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경 부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따 그래프를 살필 건데, 진짜로 기준금리 그래프랑 반대로 움직여요. 다 진짜로. 이게. 역시 부동산 가격을 확정 짓는 것은 투자 심리나 수요 공급이 아니라 금리였다는 거죠. 금리와 역시 유동성. 우리 이태경 사장님의 예측이 정확하구요. 그리고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그래서 이거 슬로건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뭐 보수 언론들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부동산 값 떨어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 오르는 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자고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은 명백한 대세 하락기예요. 이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진짜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제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한 걸 같이 보여드릴 거냐면요. 저 그래프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추려가지고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건들도요. 네. 복귀를 하면 네. 잘 보이지. 네. 현재보다. 지금부터 그래프들 몇 장을 보여주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다 합쳐집니다. 네, 그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매 시장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전세 시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부러 갖고 온 그래프들을 원소스를 가져오지 않고 언론들이 가공한 그래프만 가져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의미한 것들 갖고 왔는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네. 이거는 서울, 경기, 인천 거래량인데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아파트인가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랑 달라서 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재화는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더 사는데 뭐야 시계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이 됐어? 그럼 더 사자 이렇게 가는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더 그 떨어질 것 이상해. 같아서. 세일을 해주면 당연히 사야 되는 거가 맞는데 왜 이거를 구매 심리가 안 움직이냐면 내가 직접 살 게 아니라서 그래. 맞습니다.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떨어지니까 더 안 사요. 주식 같은 거야. 그들한테는. 하지만 내가 실수요자면 내가 꼭 사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더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럼 또 다른 임자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난 잡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매매 거래량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가져온 게 그래서 매매 거래량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있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경기도는 아무래도 양이 많으니까요. 아, 물량이? 네,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보면 거의 폭포처럼 떨어지죠. 그다음 경기도 밑에가 서울시. 파란 게? 네. 그 밑에가 인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확실하게 떨어졌죠. 근데 어디에 주목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저게 지금 2021년 작년 6월부터 시작되는 그래프인데 7, 8월에 주목해 주세요. 7, 8월이 꺾이는 지점이죠. 꺾이기 시작하는 딱 지점. 꺾이는 지점. 네. 최고 상사점이 7월이었네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모두 7, 8월부터 꺾여요. 그럼 모든 7월 그래프.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7, 8월부터 이제 슬슬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뭐 특별한 정책이라든지 전환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심리가 플러스 그때부터 발당을 했다는 건가? 그리고 플러스 하나 기준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0.25% 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까지 캡처해왔어요. 이거는 일부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기준금리 3번 올릴 때 80% 감소. 네. 그때가 이제 금리가 그럼 이제 0.75%에 80%나 감소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1%, 2% 때도 아닌데 0.75%에? 이따가 그리고 심리 지수도 보여드릴 건데 결국은 물건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심리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들은 들어오거든요. 지금 시장이 나빠도 저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공포 심리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따가 심리 지수도 보여드릴게요. 심리 지수도 7, 8월에 꺾입니다. 빨리빨리 보여줘요. 네, 그다음 그래프 보여주세요. 서울신문 캡처해 온 거였거든요. 네, 보면은 왼쪽 그래프부터 보여드릴게요. 전국 주택가격 매매 지수예요. 7, 8월 보세요. 전국도 꺾이고 수도권도 꺾이죠. 그렇죠. 7, 8월부터 꺾입니다. 저것도.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물어본 건데 저게 뒤를 놓고 보니까 7, 8월부터 고점 찍고 떨어지죠.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맥혔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그래프를 한번 보고 9월부터를 지워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우리가. 저 당시에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완성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 때였구나 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저때 예를 들어 윤석열이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집값이 오를 거다 또는 윤석열이 뭐 이거 풀 거다라는 어떤 그 시민들의 일종의 동의라든지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저때 오히려 역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기준금리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시장에서 이게 투자 심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확실히 가장 큰 게 확실히 기준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 돈 내고 사야지 왜 자꾸 빚내 갖고 집을 살라 맞습니다. 그래. 예. 자, 다시 그리고 심리지수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매매 수급 동향이에요. 수급 동향. 매매 이제 사람들한테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본 거죠. 아니 이거 말고 지역별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이라고 제가 가져온 게 있습니다. 1-3이라고 체크를 해 놓은 건데요. 현장에 있는 공인중개사들도 지금 저기 있습니다.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질수록 매물이 더 많은 거예요. 찾는 사람보다. 네, 저것도 7, 8월 보십시오. 7, 8월부터 꺾입니다. 저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뒤를 놓고 보면은 7, 8월부터 신미들이 다 꺾이기 시작했었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게 거래량이 줄었다 그랬잖아.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 거잖아. 네. 근데 이 작년도에 증가된 세수를 보면 네. 이런 그 재산 변동에 의한 보유세하고 토지 거래 가격에서 2배 가까운 세수가 거쳤다는 얘기거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래량은 줄였는데 세수는 늘어난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오른 거죠. 비싸게 주고받다 보니까 네. 그 차액이라든지 전체적인 금액이 커져가지고 세금이 오른 거네. 네, 맞습니다. 그 거래세도 거래세는 그렇고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고 그렇죠.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누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래가 줄더라도 누구는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게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율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거 눈덩이처럼 가격이 이게 세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유세액이 늘어난 건 이제 또 금방 이해가 되는데 네. 거래세는 이제 양도 차익이 대표적인데 뭐 취득세나 이런 건 고정세율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거래한 사람은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거의 2배 가격으로 다 이걸 그렇죠.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세금 많다고 하지만 그 세금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건 양도 차익이 얼마나 맞습니다. 많이. 뭐 예를 들면 양도 차익 5억 오던 게 10억이면 세금 당연히 더 내게 되는 거니까 세수가 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남겨 먹은 거예요. 그렇죠. 세금 탓은 그만하셔도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매 시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봤겠습니까? 자, 여러분. 숟가락 얹지 말고 자, 이제 전세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네. 왜냐면 전세 시장을 하도 때렸었거든요. 요즘 전세 물건 뭐 없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갔죠. 아직도 근데 간간히 공격해요.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큰일 난 것처럼. 맞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그래프를 왜 가져왔냐면은 전세 가격은 결국 매매 가격에 연동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싸게 팔리면 전세가가 올라야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가는 이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깡통주택이 아닌 이상은요. 네. 그래서 그 위에 그 막고 있는 캡이 어차피 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데 비슷하게.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은 파란색이에요.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서의 변동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 변동률은 밑에 오렌지색.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역학 에너지가. 이게 우리 정부 초기에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따로 움직였어요. 그렇죠. 근데 중반 시차가 좀 이후에, 있죠. 예, 예.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진폭까지도 같게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또 금리가 참 재밌는 역할을 하는 게 저때 한번 푹 떨어졌을 때 있죠. 저때 이후에 왜 갑자기 올랐냐면은 저 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저 때부터 본격화하고 다시 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가 이제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다시 올리면서 코로나 와중에 집 산 사람들이 꽤 많군요. 엄청 의외로. 많습니다. 예, 예. 어. 그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처음에 이제 본격화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바짝 그 심리가 얼어붙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돈이 막 풀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야 되겠다 싶어서 여름쯤 되면 이제 거래가 폭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 되면 거래가 완전히 이제 얼어붙었고 이게 지금 거래가 먼저 얼어붙은 다음에 가격 하락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수반에서 오거든요.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충격파를 맞고 있는 거죠. 결국은 코로나의 영향이 주택 동향 시장 하에서도 급격하게 오르던 가격을 일단 통제했고 그 이후로 코로나가 2년 정도 이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깨어날 때쯤 돼서 팬데믹 끝날 쯤 돼서 금리 인상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 6, 7개월 동안은 안정적인 가격, 하향 안정 쪽으로 꾸준하게 이걸 이끌어 왔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산 가격의 변동이 시장하고 연동이 안 됐으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금리라든지 또는 전세 또는 시장에 있는 매매 동향하고 맞춰가지고 가격 하락이라는 부동산 불패가 아니라 가격 하락이라는 요인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 조정을 성공하고 있다라는 신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해갖고 집을 사라 마라 지원 준 건 없잖아요. 금리만 조정된 게 있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국가의 금리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정책이고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포인트로 잡고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전세 끝내야 되니까요. 아까 매매 그 수급 지수 봤잖아요. 심리적인 포인트도 7, 8월 지나고 꺾인 그래프를 살폈어요. 전세 수급 지수 마지막 제가 2-2로 표시한 건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아까는 수도권이 7, 8월부터 확 꺾였잖아요. 저기도 7, 8월을 봐보세요. 7, 8월 이후로 떨어지죠, 저기도. 참 놀라울 정도로 모든 지수가 7, 8월을 포인트로 잡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7, 8월이 미국이 이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그 테이퍼링? 그렇죠. 네. 테이퍼링을 네. 시작한다고 선언한 딱 그 주기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장 선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놀랍게도 난 기대를 못했거든.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걸 기대를 못했는데 정말로 6개월 만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 사실 놀랐어요. 이게 그래프가 다 겹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네, 자 여러분들 저희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네. 앞으로 예측을 좀 해봅시다. 네, 아직도 팬데믹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오미크론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제 7만 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가 뭐 대부분 경제 활동 안 하는 젊은 친구들이라서 좀 그런 면은 있기는 하지만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하반기까지 주택 하락세 또는 가격 안정적인 하락세는 유지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동 요인이 있을까요? 각자의 의견을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네. 다 따라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주택 시장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역시 금리를 봐야 되겠죠.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그 성장률 세 개를 보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가팔라요. 그리고 이게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걸로 다 지금 전부 다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누르면 기준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0.5%씩 뭐 7차례 연속 올릴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심지어 지금 어마어마한가요? 3.5%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지금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는 1.75%였는데 지금 2%로 많이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 정도.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년에 0.5%였습니다. 4배가 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올 연말에는 2%라고 보면 지금 내고 계시는 이자의 4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연말에 온다는 겁니다. 그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언제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급락하면서 부러졌냐 조건들이 몇 개 있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가 추세적으로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트렌드가 중요하고 올라갈 때가 하나 있고요.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부러지면서 역전세가 날 때 그런 사람들이 못 견디고 다주택자들이 던져야 되잖아요. 그때 확 부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 근래 들어서 전세 가격이 언제 제일 높았냐? 2021년이에요. 작년이네? 작년이 제일 높았어요. 전세 가격이 제일 높았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2년 후 내년입니다. 내년에 분명히 이게 만기가 도래하면 역전세가 걸릴 거예요. 오히려 더 내려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았으니까 당연히 역전세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부러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들이 던지게 되죠. 게다가 내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가 부러지죠? 예, 그 다음에 그냥 물량 많죠.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절대 지금 사지 마셔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기존 재고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더라도 내년, 내후년 보시면 되고요. 훨씬 싸게 그리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매수자가 유리하게 요거는 재구주택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분양 나눠보죠. 분양 기존 재고주택 시장은 마찬가지고요. 2023년이나 2024년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그다음에 분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그게 이재명이 됐든 윤석열이 됐든 간에 압도적인 분양을 지금 공급을 다 그렇죠. 공언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만에서 400만까지 예, 250에서 311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만 107만 호예요. 107만 호 이게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일기 신도시 다 합쳐도 30만 난 원입니다. 그만한 땅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뭐 재개발 재건축까지 뭐다 하겠다는 건데, 하겠다는 건데 다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 없는 분들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은 지금 무조건 집 없는 사람 편이다. 무조건 인내하셔라. 기다리는 자한테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세는 비록 비싸지만 네. 그 전세를 지키시면 네. 2년 후에 전세값으로도 집을 사고 좀 돈이 남는. 네, 예. 떨어지고 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네, 예, 있겠죠. 예.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유동성이 세계적으로 축소 국면이니까 집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연동된 정보로 그래서 최근에 예금 금리가 4~5%대까지 나왔어요. 예적금 금리가. 그래서 혹시 이제 주식도 못 믿고 부동산도 불안하신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으로 잠시 돈을 예치해 놓은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당선이 되면 보유세는 다주택자들이 강하든지 약하진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일시적인 2주택, 뭐 상속받은 주택,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하신 주택,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예외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투기세로 안 몰려도 되니까 오히려 그분들 또 마음 편하게. 그러면 하나하나 그러지 이렇게 윤석열 되면 보유세 쉽게 인하할 거냐? 윤석열도 말로는 지금 제가 강남 세력이니까 막 인하하니 그러는데 이건 지금 지방 종부세는 지방에 100% 가는 세금이어가지고 당장 국민 지방 세력들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윤석열은 또 집권이 취하고 최소한 대구 경북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래서 세력도 취약하고 거기다가 무속 비선세에 입사했기 때문에 그냥 뭐 보유세는 공약했지만 뭉개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장에서 그런 거 판단하면 앞으로도 다주택자들이나 법인의 그 투기 세력들이나 법인의 다주택에는 세금이 중과되거나 지금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저는 계속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것도 집값이 계속 더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맞습니다. 자, 고봉규 소장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네.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봤잖아요. 제가 이거를 7, 8월을 보고 나서 그럼 앞으로 어떨까라고 이제 자료를 조금 모아놨었어요.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저 파동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파동이, 심리적 파동이 결국은 그 경로 이정성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공포 심리가 전염성이 진짜 강하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겪어보셨지만 앞에서 펭귄이 한 마리 뛰어들면 둘, 셋, 넷 하다 뒤는 나중에 우르르 몰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파동이 결국은 좀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매 세력들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네, 지금 그 초창기의 데이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분석을 하진 않았어요. 모아놓는 과정에서 슬쩍 보고 나왔는데 일단은 전세를 체결하는 사람들 중에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어느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전세 매매를 체결했을 때 이전 가격보다 가격을 하락해서 체결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보합인지 비슷한지 아니면 상승을 했는지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서 보합이랑 하락이 50%를 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냥 계속 승계하거나 좀 더 싼 데로 옮기는 네. 또는 싸게 깎아주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오면은 집주인들이 이거 괜히 올려줬다 나중에 이거 역전세 난다면 물어줄 돈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갭매우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 무리해서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이거 쓰다가 못 챙겨주느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간다라고 네. 지켜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신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예 살펴보진 않았어요. 뭘 보고 나왔냐면은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이 확 줄었어요 갑자기 지금. 대출을 안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왜 전세를 안 살라고 그러는 건가? 이게 왜 그런지를 따로 살펴봐야 전세 되겠어요. 수요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러 가지로 신호가 변곡점 신호들이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 쪽이 아닌 반대쪽 신호들로 지금 계속 새로운 신호들이 나오고 좀만 있으니까요. 부연하자면 왜 그러면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오히려 줄어드냐?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는 이제 집주인들이 더 올려서 안 받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 그동안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과소비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세 기존에 살고 있는데 네. 괜히 대출을 받는 거야. 훨씬 더 좋은 데 가서 살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예, 그렇죠. 아니면 생활비로 돌려 써버리는 예, 거지. 예. 근데 이제는
이게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그럼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과소비가 없어진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들어왔다. 옛날에는 은행 돈이 공짜가 역시 선배님. 그 이유가 있었네. 설득력 있죠? 지금 금리는 담보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할 걸 다 5, 6%가 다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네. 이제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대충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될 시간이니까. 하나만 이거 좀 준비 교육 아예 안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생의 아이콘. 네, 우리 이태경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네. 실물 경제의 변환적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택 정책을 폈고 공급 정책을 폈던 그 결과가 사실 올해 내년에 제일 많이 공급이 됩니다. 왜냐면 5년 내내 지었는데 올해 내년에 제일 분양을 많이 해. 주택은 땅이 아니니까. 벌써 주택 가격이 하필이면 요 시점에 떨어져 버렸네. 예. 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예, 된 거죠? 미분양이 속출하는 정도는 아닌데 그 지금 좀만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려주시면은 더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가입자 수가 이제 좀 준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좀 더 내려주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분양과 네.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주택 시장의 어떤 열기 내지는 이제 향후 전망을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약간 선행하죠 이게. 근데 지금 보면 통장 가입자 수가 둔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주택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분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분양은 그동안에는 사실 워낙 2014년부터 작년까지 그냥 의뢰없는 대세 상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소유자가 있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노리는 맞습니다. 떴다방들이 경쟁률 네. 60대 1을 만들어 가지고 네. 결국 10%만 넣어놓고 나중에 시가 오르면 네. 현장에서 입주할 때 좀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았던 네, 그러니까 이게 거죠. 지금 뭐 다 완판이었어요. 네. 예, 어디나 지어도 다 완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그 12월 기준으로 해서요. 그 미분양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7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3개월 연속 그 미미하긴 하지만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 분명히 살 때는 60대 1로 사놓고 막상 3년 지나서 입주하라 그러니까 나가 이거 안 들어갈래요라고 10% 포기하는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실수요자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미분양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양할 당시에 미분양이 날 거잖아요. 또한 근데 미분양 중에서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은 다 지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분양하고 나서 준공까지는 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 안에 보통 대체로 보면은 분양이 돼요. 소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은 다 지었어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악성인데 악성 미분양 어느 형편없는 데다 지었나? 예. 근데 그런 악성 미분양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예, 거의 없어서 아직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중요한 건 미분양이 좀 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 경기는 아직 미분양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부터 그렇게 오면 결국에는 서울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서울인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 경쟁률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은 작년까지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 올 1월에 서울에서 지금 처음으로 분양한 게 그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라는 데가 있어요. 탐나는데? 예, 자이 이름만 그렇습니다. 들어도. 근데 여기가 폴라리스. 위치가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 4호선 미아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전철 있지 않습니까? 거길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입지가 괜찮고. 우리 지금 분양 광고하는 거 같아. 더블 역세권. 여기 이미 분양이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단지도 꽤 큽니다. 1,000세대가 넘고 그다음에 브랜드가 파워가 굉장히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완판은 됐어요. 완판은 됐는데 1순위 청약 경쟁률 34대 1이에요. 반으로 줄었네. 예, 근데 이게 반도 아니고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평균이 164.1, 아이고야. 1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 정도였구나. 전국이 6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분의 1로 줄은 거예요. 5분의 1. 굉장히 여기가 입지가 좋은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청약 가점 자체가
54점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윤석열은 40점 만점으로 알고 예, 맞습니다. 전부- 사실은 80점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청약 시장을 볼 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청약 경쟁률이 얼마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이 얼마나 높냐. 오, 그쵸? 가점이 떨어졌네요. 예, 진짜? 가점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제로 그런 계약을 얼마나 하냐. 계약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별로 추세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청약 시장이든 아니면 미분양 시장이든 간에 그 분양 시장이든 간에 지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제비가 한 마디 날아오면 이게 봄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조는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듣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결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주택의 수요라고 하는 거는 주택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살 사람이 만들어내는 수요여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결혼을 한다든지 분가를 한다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든지 정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순수한 주택 수요는 100만 가구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1200만 가구 이상이 공급돼 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그렇죠. 5천만 인구로 쪼개 나누면 4사람 중에 하나 집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안에서 집을 쪼개서 나오더라도 정말 순수하게 수요자로만 따지면 100만 가구 이상이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매년. 그리고 그 100만 가구가 그 집을 자립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가 안정적으로 지켜지는 가운데 공급 정책이 유지됐다 그러면 정말 서서히 주택 보급률은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 없이 이게 됐을 텐데 자, 투기 세력이 끌어들여서 이 100만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이거를 마치 400만, 500만이 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수요를 부풀려요. 집이 있으면서 1가구 2주택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분양가를 올려갖고 비싸게 이걸 만들면서 짓기도 200만, 300만 가구를 지어서 뿌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돈 갖고 건설업자와 투기자들이 돈을 갖고 장난치는 가운데 이 순수한 100만 명의 실소유자들은 눈탱이를 맞은 거예요. 업계 용어로. 자, 이걸 없게 하려면 뭐냐? 자, 이러한 투기 세력들이 짓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시장 경제인데 강제로 짓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얘네들이 짓는 가격의 반값에 훨씬 좋을 수는 없겠지만 동등하거나 결코 떨어지지 않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투기자 아니고 그 실수요자 우선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만 지켜지면 이 부동산 문제, 신규 청약의 문제, 이게 결국은 살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문제만큼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고 나면 아까 얘기한 불필요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최소한 주택 갖고 폭리를 취하는 대한민국 안에 투기 세력들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책의 일관성. 이것을 이재명 정부가 실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재명 정부가 200만 가구, 400만 가구 짓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 사실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짓는다고 큰 소리를 쳐놔야 맞습니다. 투기하려는 놈들이 진짜 지면 나 장사 안 되겠는데? 예. 이 생각에 쫄아든다는 거죠. 게다가 이재명이야? 그리고 어제 최대치를 밝히고 그 중간치라도 공급하면 엄청난 공급이고 그래서 시장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예를 하는 들어서 거거든요. 논란이 되긴 했지만 김포면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서울 생활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실제로 많이 출퇴근하고 맞습니다. 예. 거기 2, 3억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에게. 할 수 있으면 왜 못합니까? 그럼 청년들은 예를 들어 2, 충분하죠. 3억이면 예. 직장 생활 몇 년 하면서 조금 대출 끼고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와야죠. 그렇죠.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고생하고 분열되면 근데 안 그런 되죠. 시대가 안 오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눈탱이를 치는 이 사업이 예. 워낙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워낙 독점적으로 헤쳐먹어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끔 우리 서민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선거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오미크론 걸린 사람 없이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정보생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찍으세요.